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2F 퍼포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항상 첫인사는 오랜만에 한다는 말로 매번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 녹음을 10월 초에 했으니까 거의 3달 만에, 하마터면 올해를 넘길 뻔 하다가 연휴를 이용해가지고 연말 연휴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본을 완성하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한 지도 시간이 꽤 됐는데 제가 뭐 다른 것도 뭐 사입사비치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잡담하듯이 얘기하는 거라서 편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내용이 있다 보니까 대본을 많이 작성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제가 녹음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갈수록 호흡도 빨라지고 말도 너무 빨라지고 대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 읽는 톤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발음이 막 좋은 편도 아니긴 한데 그래서 듣는 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말도 좀 천천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피드백이나 의견 있으시면 트위터나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퍼포스라는 VCS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퍼포스를 얘기하려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었는데 링크드인을 보면 1980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학교 갈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960년 정도, 6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으로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한 60대 됐겠죠. 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12살 때부터 아버지가 화학 교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던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라고 하죠, USF.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에서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ST 이그나티우스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클럽에 합류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1970년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게 상당히 고가고 퍼스널 컴퓨터도 제대로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뭐 컴퓨터를 배우고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있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면서 프로그래밍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버클리 대학을 다니면서 빌 조이와도 만나게 되는데 이 빌 조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나중도 아니지만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창업한 사람이고 이 빌 조이가 동료들과 함께 처음으로 썬 컴퓨터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자리에도 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1984년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잉그레스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 잉그레스라는 회사는 1970년대 초반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된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뭐 사이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포스트그레스QL의 조상격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잉그레스 연구 프로젝트는 BSD 라이센스로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 BSD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이게 지금 버클리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죠. 이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로 버클리 유닉스라고도 알려진 이 유닉스 배포판을 의미합니다. 이 BSD의 초기 개발도 좀 전에 얘기했던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만든 빌 조이가 주도했는데
이 BSD에서 사용된 퍼미시브 라이센스를 BSD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이 인그레스 연구 프로젝트는 1985년에 종료되게 되는데 생태계에서 상용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인그레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회사는 1990년 ASK 코퍼레이션이 인수해서 ASK 인그레스가 되었다가 1994년에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컴퓨터 어소시에이츠가 다시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버클리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기에 인그레스 연구 프로젝트가 학교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학교에서의 인연으로 인그레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나 예상할 수 있고, 이때 이 인그레스에서 일하면서 아내인 트루디 퀸을 만나서 1989년에 결혼을 하게 되고, 베이에어리어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을 얘기하죠. 그 지역의 알라메다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알라메다라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랑 오클랜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 지역입니다.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인그레스에서 네트워크 개발 디렉터로 일했는데 1994년에 아까 말했듯이 인그레스가 컴퓨터 어소시에이츠에 인수될 때쯤 퇴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대학교 졸업 정도와 비교해보면 한 10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인그레스에서 일하던 당시에 네트워크 개발 업무 외에도 개발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즉 SCM 모델을 회사에 적용하기도 하면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SCM이라는 용어는 이전 에피소드들에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 이 팟캐스트에서 VCS라고 부르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보다 자세히 보면 약간은 상위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충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때는 비슷한 개념으로 같은 용어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인그레스를 퇴사한 후에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인그레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팀이 커지고 프로젝트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잡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들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1994년에 VCS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1980년대에는 SCCS와 RCS가 주로 쓰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1989년에 C로 작성된 CVS가 처음 나오게 되고, 1993년에야 CVS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가 적용된 그 패치 버전이 세상에 막 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CVS도 결국은 RCS 기반이었기 때문에 커밋이 파일 단위여서 여러 파일에 걸친 변경사항을 제대로 추적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다시 말하면 대규모 소프트웨어에서 버전 관리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에 맞춰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상용 VCS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 클리어 케이스가 처음 나오고 그 같은 해에 소스 세이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대규모로 복잡해진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제대로 관리해줄 VCS가 1994년에는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은 책에서 동시에 3,000장의 챕터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VCS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집 차고에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아내인 트루디가 컨설팅 등으로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이었고, 퍼포스가 만들어져서 창업을 할 때쯤에는 6번째 아기가 태어났다는 글을 보면 가족이 꽤 대가족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가족의 지원이 창업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난 2003년에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세븐 필라스 오브 프리티 코드, 그러니까 이쁜 코드의 7가지 기둥이라는 글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가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쁜 코드의 본질은 코드를 완전히 읽지 않고도
한눈에 코드의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각적 파싱이라고 부르며 그 형태에서 코드의 흐름과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엔지니어링하려면 작동하는 코드를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교가 필요하며 컴파일러가 아닌 사용자에게 시각적 단서를 남기기 위해 추가적인 단계를 만듭니다. 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생각한 7가지 기둥이라는 이 이쁜 코드의 7가지 기둥이라는 내용은 뭐 VCS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7가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조화롭게 섞이기. 코드의 변경사항은 원래 스타일과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전 수정사항을 보지 않고는 파일의 이전 변경사항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스타일의 변화만큼 본질적인 시각 단선을 가리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책처럼 만들기. 열을 좁게 유지합니다. 책이나 잡지와 마찬가지로 코드는 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좁아야 합니다. 들여쓰기 극복하기에서 언급하듯이 코드의 왼쪽 가장자리는 구조를 담고 오른쪽은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크고 긴 줄은 구조와 세부사항의 영역을 혼합하여 독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셋째, 코드 블록 분리하기. 코드를 함수 내의 논리적 블록으로 나누고 개별 블록의 목적을 풀어서 각 블록이 단일 작업 또는 단일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독자는 대략적인 검사를 통해 전체 블록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전체 판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소 코드 블록. 공백과 각 블록을 설명하는 주석으로 코드 블록을 설정합니다. 다섯째, 정리하기. 줄이고 줄이세요. 읽는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여섯째, 유사하게 보이게 만들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2개 이상의 코드 조각은 동일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패턴을 보는 것보다 읽는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들여쓰기 극복하기. 코드의 왼쪽 가장자리는 구조를 정의하고 오른쪽은 세부 정보를 부여합니다. 이 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들여쓰기와 싸워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코드는 주요 제어 흐름과 사소한 세부 사항을 혼합합니다. 네, 이 내용은 단순한 코드 규칙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품 진안을 염두에 두는 코딩 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이러한 자신의 철학과 인그레스에서 적용해봤던 개발자 중심의 SCM 모델을 적용한 제품을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때 만들던 제품을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P3라고 불렀습니다. P3이라고 적는 거죠. P3. 퍼포스 소프트웨어 인코퍼레이티드. 이렇게 만든 P3의 첫 번째 릴리즈는 1995년 10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데이터 툴스라는 회사에 처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매를 하면서 차고에서 벗어나서 스타트업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996년 8월에 공식적으로 회사를 세우면서 회사 이름을 퍼포스 소프트웨어 INC로 정하게 되고 제품 이름도 퍼포스로 바꿉니다. 기존의 P3에서 퍼포스로 바꾼 거죠. 퍼포스라는 이름은 말장난처럼 퍼포먼스에서 맨을 빼서 퍼포스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존 프로젝트 이름이 P3였기 때문에 퍼포스를 줄여서 P4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파일명 같은 것도 P4 이런 식으로 다 장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창업을 하고 1997년에 홈페이지를 보면 퍼포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더 큰 통합, 인텔리전스 및 플랫폼 독립성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증가하고 하드웨어의 용량과 비용 성능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 포팅, 유지 관리, 릴리스 및 배포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팀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팀은 종종 대륙에 걸쳐 지리적으로 더욱 분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소스 관리를 위한 현재 상용 엔지니어링 도구는 이러한 현실적이고 증가하는 요구 사항을 이제 막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상용 도구들도 여전히 비참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용 SCM이 꽤 효과적이라고 느꼈는데 그 전까지는 석기 시대에나 쓸 법한 원시적인 도구로 버티고 있었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한두 번 릴리스를 하고 나면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음은 그러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 개발팀은 중앙 사무실에 있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고속으로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SCM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엔지니어가 SCM 시스템을 우회하여 빌드하려면 소스를 개인 로컬로 복사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트래픽 때문에 로컬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깁니다. QA 부서의 집중적인 노력 끝에 9개월 전에 힘들게 구축하고 기업 CM 시스템에 의해 꼼꼼하게 시행되었던 하향식 생명 주기 프로세스 모델은 이제 비즈니스, 기업, 산업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델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회사는 데스크톱 플랫폼을 윈도우즈 대신 NT로 갑자기 결정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CM 시스템은 NT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시장에서 기회의 창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 출시를 과감하게 가속화하여 개발팀을 8명에서 16명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모두가 순서대로 줄을 섰고 마지막 사람이 가장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제 통합 갈등이 갑자기 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실제 회사의 실제 시나리오입니다. 퍼포스 소프트웨어의 창립자와 개발자는 자신의 경력에서 이러한 조건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의 번거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완전하고 잘 테스트된 장기적인 기본 솔루션을 퍼포스에 통합했습니다. 네, 꽤 길었는데 당시 퍼포스가 인식한 상황과 문제의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길지만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당시의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돌아본다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급격히 발전하고 커지면서 대부분의 조직이 겪던 문제를 아주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상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클리어 케이스나 소스세이프가 도전했던 창업 스토리와 비슷하게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존 오픈소스 VCS들로는 회사들이 만족하지 못한 상황을 보고 여기저기 이 기회를 창업으로 연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퍼포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퍼포스 홈페이지에서는 퍼포스를 더 패스트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빠르고 이기종적인 분산 클라이언트 서버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퍼포스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을 그것도 아주 고성능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짐 킹던이 CVS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를 처음 추가한 게 1993년이고 이를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이 상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게 1995년이니까 퍼포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를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퍼포스의 각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1997년 버전이 아카이브로 남아있는 가장 빠른 버전인데 이 당시라면 회사가 창업되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거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다 설계된 특징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퍼포스는 자신들의 솔루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퍼포스는 고성능이면서 진정한 연결 기반 클라이언트 서버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서버의 중앙 저장소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단일 서버 데몬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단거리든 장거리 네트워크든 어디서나 각 클라이언트 작업 공간에서 로컬로 호출됩니다. 각 엔지니어에게는 고유한 전용 클라이언트 작업 영역이 있으며 다른 공유 그룹 또는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작업 영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저장소에서 파일의 하위 집합에 대한 뷰를 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뷰에는 파일의 실제 복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요청 처리기, 데이터 관리자 및 파일 라이브러리의 세 가지 주요 하위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요청 처리기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순서화하고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관리합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다중 사용자 지원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정된 버클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디팟에 있는 파일의 히스토리와 상태를 관리하고 디팟에 대한 트랜잭션을 관리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RCS의 표준 형식을 공유하는 고효율 파일 아카이버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바이너리 파일의 버전 관리도 지원합니다. 보통 저희가 깃이나 이런 VCS들을 사용할 때 서버에서 관리되는 중앙 저장소를 퍼포스에서는 디팟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쪽은 버클리 DB를 사용했고 파일 형식은 RCS 표준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있는 호환성이나 친숙함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VS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가 큰 인기를 끌었듯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들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퍼포스의 이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 아주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죠. 이기종을 의미하는데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이기종 간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잘 지원했습니다. 퍼포스는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된 간단한 TCP/IP 기반 스트리밍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느슨하게 결합했습니다. NFS 같은 공유 파일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랜이나 전 세계에서 잘 작동합니다. 일단 파일을 패치하고 나면 클라이언트 파일은 클라이언트에 복사해두고 네트워크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퍼포스 서버는 유닉스, NT, BOS에서 실행되고 퍼포스 클라이언트는 유닉스, NT, 윈도우즈 95 OS2, 매킨토시, 오픈VMS, BOS, 넥스트스텝 등의 이기종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인해 퍼포스의 광역 및 로컬 네트워크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능력은 SCM 시스템 중에서 독특합니다. 개발팀이 대륙에 분산되어 있든 단순히 인터넷이나 저대역 폭 전화선을 통해 재택 근무를 하든 퍼포스를 사용하면 모든 사용자가 중앙 저장소에 직접 연결된 클라이언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용 SCM으로서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지원한 것은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아주 큰 매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 많은 OS, 많은 플랫폼을 지원한 것이 퍼포스가 인기를 얻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퍼포스는 여러 파일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변경사항을 원자적으로 제출하는 기능도 지원했습니다. RCS 기반이던 CVS도 이게 되지 않았고 1990년대에 등장하던 VCS들이 조금씩 이러한 트랜잭션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퍼포스도 이 기능 덕에 변경 관리가 아주 쉬웠고 파일의 추가나 삭제, 이름 바꾸기까지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퍼포스는 두 가지 형태의 병렬 개발을 지원합니다.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공통 코드줄에서 파일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프로그래머가 동일한 파일 작업을 포함하여 동일한 프로젝트의 보완적인 측면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포스는 서버에서 병렬 코드라인 브랜치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출시된 제품 코드라인은 실험적인 개발 코드라인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퍼포스는 병합을 지원하여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또는 서로 다른 코드라인 간의 병렬 개발을 자동화된 통합 작업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퍼포스는 인터파일 브랜칭이라는 독특하고 우아한 브랜치 모델을 제공하여 디렉터리 네임스페이스의 자연스러운 계층을 기반으로 코드라인 브랜치의 생성 및 유지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드만큼이나 이 인터파일 브랜칭이라는 이 기능이 퍼포스에서 아주 매력적인 기능이었는데 같은 파일을 브랜치를 통해서 병렬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이 기능을 크리스토퍼 세일와이드는 인터파일 브랜칭이라고 불렀고 이 접근 방법을 정리해서 1996년에 인터파일 브랜칭 A Practical Method for Representing Variants, 그러니까 파일 간 브랜칭, 변형을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학회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크리스토퍼 세일와이드는
기존 SCCS, RCS를 포함해서 클리어 케이스까지도 브랜치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개발자가 파일명이랑 이 파일이 어떤 브랜치의 어떤 리비전, 그러니까 히스토리 상에 어디에 있는 파일인지 2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했는데 이게 대단히 어려웠고, 그래서 퍼포스는 브랜치를 파일명 쪽으로 빼서 경로를 이용해서 저장소에 브랜치를 관리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브랜치를 새로 만들면 폴더 경로에 저희 파일 구조가 있잖아요. 디렉토리 구조. 거기에 브랜치명의 그 폴더가 생기고 그 아래 파일들이 복사되면서 기존의 파일 계층과 브랜치의 그 곱셈으로 복잡해진 계층을 파일 경로를 통해서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머지도 매우 쉬워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메인 라인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퍼포스는 퍼포스 외에도 빌드 도구인 잼이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무료로 함께 제공했는데, 잼은 퍼포스와는 독립적인 도구이지만 이 빌드 도구라는 게 VCS에서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퍼포스와 아주 잘 동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퍼포스는 서버에 등록된 사용자 기준으로 과금을 했는데 사용자당 $500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그랬다는 거죠. 이 $500라고 하면 이게 뭐 연이야? 월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처럼 구독제가 일반적인 때는 아니라서 이 $500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500에 1년간의 기술 지원, 문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센스고, 이후에 추가로 연장을 하려면 사용자당 $200로 1년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라이센스 외에도 FreeBSD나 리눅스의 비상업적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퍼포스와 비상업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후에 무료로 무제한으로 사용자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오픈소스로 풀어놓고 비상업적 목적에서는 그냥 라이센스 하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어야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로 만들어서 시장에 도전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1997년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당시에 인기 있던 VCS들과의 비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퍼포스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퍼포스 쪽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성되었겠지만 이 비교 문서를 통해서 당시에 퍼포스의 장점이 뭐고 어떤 점을 특징으로 내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CVS와의 비교를 보면 퍼포스가 CVS보다 3배에서 6배 정도가 빠르고 CVS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EC CVS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던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기술 지원 비용과 비교하면 퍼포스의 비용이 비싼 비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앞에 퍼포스 특징에서도 얘기했지만 CVS와는 달리 변경사항을 여러 파일에 걸쳐서 원자적으로 다룰 수 있고 CVS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추적하기 때문에 업무와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CVS보다 훨씬 유연한 잠금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퍼포스는 CVS보다 훨씬 고급 브랜치 모델을 지원하고 브랜치 간 병합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클리어 케이스와의 비교 문서를 보면 클리어 케이스보다 퍼포스가 7배에서 140배까지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속도죠. 이 속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처음 뷰를 사용할 때 디스크를 채우는 속도가 7배 빠르고 체크아웃이나 체크인 속도가 10배 빠르고 처음 저장소를 로딩할 때의 속도는 50배가 빠르고 파일 라벨링 하는 속도는 140배가 빠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배에서 140배인 거죠. 그리고 클리어 케이스는 네트워크로 VOB는 뭐 전에 설명했지만 클리어 케이스의 데이터 저장소 같은 거죠. VOB에 연결된 그 아키텍처 때문에 편집이나 컴파일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느리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퍼포스는 파일의 복사본을 모두 로컬 파일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어 케이스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서버에 부하가 심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당연히 보여주고, 클리어 케이스는 서버를 백업할 때 사용자도 한참 동안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퍼포스에서는 단지 몇 분 동안만 접속할 수 없고, 심지어 이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로컬에 있는 사용자는 작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클리어 케이스가 퍼포스보다 5배나 비싸고 컴퓨팅 자원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퍼포스가 운영에 있어서도 훨씬 간단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퍼포스의 창업 스토리를 얘기할 때 또 한 명 언급해야 할 사람이 로러 윙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퍼포스를 회사로 처음 만들고 그 다음 해인 1997년에 퍼포스에 합류한, 그러니까 초기 멤버입니다. 이 로라 윙거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이베이스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사이베이스는 아까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대학 졸업 후 다녔다는 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윙거드는 데이터베이스의 빌드와 소스 코드를 그 사이베이스에서 10년간 다루면서 VCS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게 되었고, 퍼포스의 초기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회사의 대표이자 CTO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퍼포스를 만든 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가 차고에서 혼자 만든 것이지만, 이 로라 윙거드가 회사의 초기에 합류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퍼포스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는 로라 윙거드가 크리스토퍼 세이월드와 함께 하이레벨 베스트 프랙티스 인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성 관리에서의 고수준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그동안 퍼포스를 판매하고 고객 지원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이 VCS를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퍼포스가 강조하는 메인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강조합니다. 메인라인 또는 트렁크는 끝없이 계속 진화하는 코드라인의 브랜치를 뜻합니다. 메인라인은 유지 보수 패치와 신규 기능 등 거의 모든 변경 사항의 최종 목적지가 되며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본이 되는 선형적인 진화 흐름을 나타냅니다. 릴리스 코드라인과 개발 코드라인은 메인라인에서 브랜치되고, 브랜치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다시 메인라인으로 전파됩니다. 메인라인 모델을 사용하면 이런 프로세스가 훨씬 단순해지고 매끄러워집니다. 메인라인이 있을 때는 개발자의 작업 공간과 환경이 자신이 맡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소프트웨어 제품이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리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메인라인 중심의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요즘에 트렁크 베이스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메인 같은 기본 브랜치를 두고 작업을 할 때마다 메인에서 브랜치를 따고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트렁크, 그러니까 메인 브랜치죠, 트렁크로 머지하는 그 방식을 얘기합니다.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요즘은 이러한 메인라인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를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 퍼포스가 정립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후에 VCS 관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포스는 기술적으로도 꽤나 앞서고 잘한 제품이지만 버전 관리를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행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랑 로라 윙거드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꽤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서에서 메인라인 중심의 개발과 비교하는 개념으로 예시로 드는 게 코드라인 프로모션인데, 여기서 이 코드라인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이제 개발을 할 때 개발 브랜치가 있겠죠. 이 개발 브랜치를 개발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 개발이 끝나면 릴리즈로 승격이니까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코드라인 프로모션인데, 릴리즈 브랜치로 승격을 시키고, 그러면 릴리즈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승격된, 프로모션된 이 릴리즈 브랜치를 다시 다음 버전 개발을 할 때 기본 브랜치로 만든 다음에 이 위에서 또 개발을 하다가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릴리즈하는 시점이 오면 다시 프로모션이 되면서, 이렇게 프로모션이 될 때마다 기본 브랜치가 계속 변경되는 이러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 문서에서 이 코드라인 프로모션이라는 방식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걸 보면 당시에 이런 방식의 개발을 대부분의 조직에서 사용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코드라인 프로모션 방식은 정책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고, 개발자들이 진행하던 작업을, 그러니까 릴리즈가 됐을 때 다른 코드라인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메인라인 중심의 개발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로라 윙거드는 이후에 2005년 Practical Purpose라는 책을 써서 당시 많은 회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퍼포스를 누구나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퍼포스. 네, 퍼포스의 특징들을 설명하느라고 꽤 길어졌는데 다시 창업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996년 8월에 처음 이 퍼포스 소프트웨어 INC가 세워졌습니다. 좀 전까지 설명한 그 퍼포스의 기능을 보면 현대적인 VCS 기능들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당시에 다른 VCS들보다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시장 반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고객이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라고 하기에도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그 사무실이 샌프란시스코 근처 알메이다 지역에 있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를 포함해서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까지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게 되고, 회사 설립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1997년 8월 6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유럽 오피스까지 열게 됩니다. 이제 유럽 오피스를 열었다는 거는 유럽의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1997년 12월에는 리눅스 저널에서 퍼포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품 리뷰로 다루게 되는데, 이 기사에서 당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퍼포스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리비전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구성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이점들, 즉 추적, 분기,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가는 등 다양한 옵션을 원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일반적인 간접비, 복잡성, 추가 작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모든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번거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퍼포스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판매 자료에 따르면 퍼포스는 휴지보다 사용하기 쉽고 빨간 포르쉐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확인해 봅시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그 두 개의 바이너리로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인터파일 브랜칭이라고 말하는 브랜칭 처리 방식이 퍼포스의 아주 강력한 점이며,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점을 큰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평에서도 퍼포스를 극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퍼포스를 전문적으로도 사용하고 집에서 취미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퍼포스가 좋은 제품이고 지원도 좋다고 생각하고, 퍼포스와 비교하면 그동안 사용해 본 다른 CM 제품들은 상당히 별로라고 느낍니다. 퍼포스는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입니다. 퍼포스의 우호적인 라이센스 정책을 고려할 때 퍼포스를 다운로드해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2000년 퍼포스의 회사 홈페이지에 정리된 고객 목록을 보면 제가 아는 이름으로는 로키드 마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JP 모건, 팜 컴퓨팅, 핸드스프링, 퀄컴, 휴렛 패커드, 소니, 사이베이스, 신비안, 시만텍, 인포믹스, 실리콘 그래픽스, 어도비 시스템즈 등 300여 개의 기업이 퍼포스를 쓰고 있고, 2003년
이타임즈의 기사와 리눅스 저널의 기사를 보면 퍼포스를 이용하는 조직이 2003년에 2,000개가 넘고 사용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05년에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3,200개의 조직에서 14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에도 뭐 회사를 세운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이고 그 사이에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라는 아주 IT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있었는데 이 시기까지도 잘 이겨내고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구글도 퍼포스를 사용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퍼포스의 성공은 신기하게도 그 영업팀이 따로 없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고객사나 어떤 회사를 찾아가서 제품을 파는 그런 영업 직원이 아예 없는 거죠. 영업팀이 아예 없이 사용자인 프로그래머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글을 보면 2011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이 퍼포스에서 영업팀을 꾸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고객을 모으거나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립한 이후 계속 흑자를 내던 이 퍼포스는 2012년에 매출이 5천만 달러까지 커지게 되고 5천만 달러면 한 500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당시 직원은 250명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입소문만으로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것은 실제로 퍼포스가 당시 다른 VCS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좋은 소프트웨어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거진에 2006년 졸트 프로덕트 엑설런스 상과 닥터 도브의 저널 2007년에 졸트 어워드도 수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이렇게 21년간 운영한 회사를 2016년에 서밋 파트너스라는 투자 그룹에 매각하고 경영권까지 넘기고, 그러니까 다른 CEO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정확한 인수 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도 오랫동안 돈을 잘 벌었고 회사까지 판매했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퍼포스로 알려진 제품은 서밋 파트너스에 인수된 후에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이 회사가 많이 퍼포스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 라인을 정리하면서 제품 이름을 헬릭스 코어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실제 파일명 같은 거는 여전히 P4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지 2025년에는 다시 제품 이름을 P4로 바꾸어서 다양한 제품과 함께 현재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밋 파트너스는 2018년에 회사를 다시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이라는 곳에 판매를 해서 현재까지 이 퍼포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EO에서 물러나고 은퇴한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는 엔젤 투자도 하고 지역사회 기여도 하면서 신기하게도 그 링크드인 이력을 보면 카페나 스테이크하우스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글을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알메이다 지역에 예술센터나 예술거리를 만드는 라디움이라는 프로젝트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0년대에 나온 퍼포스라는 상용 VCS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도 퍼포스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게 상용이라서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고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퍼포스를 많이 쓴다고 알고 있긴 했는데 제가 다녔던 조직에서는 퍼포스를 쓰는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오픈소스 VCS들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상용을 쓰면 뭐가 좋지 뭐 특별한 기능이 있나 싶은 정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단한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이 들고 이 크리스토퍼 세이월드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 VCS나 버전 관리에 대한 통찰력이나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엄청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많은 저희가 쓰는 VCS들이나 관행에도 이때 정립된 것의 영향이 뭐 직접적인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이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퍼포스에 영향을 받았겠구나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꽤 재미가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